야, 이 늙은 년아. 돈줄 끊겼으면 젊은 애한테 자리 비우고 곱게 꺼져야 하지. 3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퇴직한 날 시어머니가 제 면전에 이혼장을 던지며 내뱉은 말입니다. 옆에서 남편이란 놈은 엄마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지. 나도 이제 젊고 이쁜 여자랑 살자라며 비수를 꽂더군요. 제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줄 알고 축배를 들던 그 인간들. 제가 숨겨둔 퇴직금 3억으로 제주도 펜션 사서 대박 터질 때 꽃뱀한테 물려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의 처절한 파멸. 지금 그 소름 돋는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순자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네요.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에게 오늘은 제 인생의 일막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32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대기업 계열사의 경리부 자리를 지켰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영수증을 검토하고 자금의 흐름을 쫓으며 보낸 세월이었죠. 오늘 마지막 짐을 챙겨 나오는데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더군요.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시면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사모님이라뇨? 저는 지난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모님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대기업 부장이니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겠거니 했겠지만 제 월급은 제 손을 거쳐가기가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사업이랍시고 인쇄소를 차려 매달 적자만 내는 남편 박정수의 뒷바라지, 사사건건 돈 빌려달라며 찾아오는 시누이 정이,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여기셨던 시어머니 김말순 씨까지. 회사를 나오며 바라본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따뜻한 밥 한 상 받아볼 수 있겠지. 그런 소박한 기대를 하며 길을 걷는데 가방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 네, 어머니. 저 방금 퇴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제 목소리에 설렘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벌판 같더군요. 순자야, 오늘 퇴직한다며? 군말 말고 저녁에 시댁으로 와라. 정수랑 정희도 다 불렀으니까 늦지 마라. 할 말이 아주 많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뚝 끊긴 전화. 평소 같았으면 서운함에 가슴이 저릿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들러 어머니가 평소 입버릇처럼 드시고 싶다던 최상급 굴비 세트를 샀습니다. 제 퇴직금에서 나가는 마지막 효도 선물이라 생각하며 큰맘 먹고 결제했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풍경이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남편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희는 소파 끝에 앉아 손톱을 만지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제가 먼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굴비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굴비인데 오늘 저 퇴직했다고 다들 모이신 거예요? 당신은 연락도 없이 여기 먼저 와 있었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입을 떼셨습니다. 순자야, 거기 앉아라. 굴비가 다 뭐냐, 지금. 내가 너 퇴직한다는 소리 듣고 정수랑 정이랑 긴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무슨 상의를 하셨는데요? 너 이제 우리 집에 별 쓸모가 없잖니? 솔직히 말해보자. 네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우리 집안 일으킨 건 인정한다. 근데 너도 이제 늙었고 직장도 없으니 이제 돈 나올 구멍도 없지 않냐?
여자로서 내 가치는 이미 끝난 거야.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쓸모가 없다니요. 어머니, 지금 그게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 집안에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당신 사업 자금 대느라 내 적금 깬 게 몇 번이고 정이 가게 망했을 때 빚 갚아준 게 누구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자 신우이 정의가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언니 이제 격리부장 타이틀 떼면 그냥 늙고 지친 아줌마일 뿐이야. 우리 오빠 봐. 아직 인물도 훤하고 인쇄소 사장인데 언니 같은 사람 옆에 끼고 남은 인생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오빠도 이제 좀 파릇파릇한 사람이랑 새 출발해야지. 저는 기가 막혀 남편 정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 좀 해봐. 당신도 저 소리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기 살려주려고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 다 하고 애 키우고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신들 먹을 밑반찬 해다 나른 게 누군데.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바닥만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순자야,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싶어. 당신 잘난 척하는 거,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지긋지긋했어. 엄마 말이 맞아. 우린 이제 너무 늙고 지쳤어. 서로 각자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긋지긋했다니요.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쓰고 대출 이자 갚고 본인 구멍난 사업 메울 때는 단 한 번도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소리를 높이시더군요. 그래, 너 이제 퇴직했으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겠다고 버틸 거 아니냐? 우린 그런 꼴 못 본다. 젊고 싹싹한 새 며느리 들여서 나도 남은 여생 대접받고 살 거다.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 곱게 물러나. 어머니, 제가 이 집에 해준 게 얼마인데. 제가 없었으면 이 집 벌써 경매로 넘어갔어요. 정희, 너 내 애들 학원비 누가 내줬니? 내 주말 다 반납하고 내 가게 가서 무급 알바 띄워준 건 잊었어? 아유 언니,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준 거지. 그걸 이제 와서 생색내면 어떡해? 사람이 참 치사하다. 정희의 뻔뻔한 대답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5년 세월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때문에 회사에서 가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던 날 시누이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올까봐 벌벌 떨며 돈을 구하러 다니던 밤들. 그 모든 헌신이 쓸모없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차분하게 묻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래, 여기 도장 찍어라. 애는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 따질 것도 없고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라. 이 집이랑 인쇄소는 우리 정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 네가 번 돈은 네가 다 썼을 거 아니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제 가방 속에 든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평생을 아껴 모은 비상금 1억 5천만 원, 총 3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제가 퇴직금도 이미 생활비로 다 가불해서 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고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양심이 있으면 젊은 여자한테 양보하고 조용히 나가. 그게 25년 살다 나가는 예의야.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함 끝에 찾아온 기괴한 웃음이었죠.
알았어요.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혼해 드릴게요. 당신도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거지?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겁한 몸짓을 보니 마지막 남은 정까지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갈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저 찾지 마세요. 재산 분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가진 그 잘난 빚더미 집구석, 당신들이 다 가지세요. 저는 굴비 상자를 발로 밀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언니 미쳤나 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설렘과 희망이 비참한 배신으로 돌아온 오늘. 저는 비로소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밤바람이 무척이나 시원하더군요. 뺨을 스치는 바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요.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제 피와 땀이 서린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해줄 유일한 티켓이기도 했죠.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와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25년 동안 내 집이라고 믿고 닫고 조였던 그 아파트가 실상은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오더군요. 가방 속에는 아까 시어머니가 던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니 비로소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근의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돈 아깝다며 찜질방을 찾았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몸을 눕히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2개의 통장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수령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찍힌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32년 동안 제가 남편 몰래, 시댁 몰래 눈물겹게 모아온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상금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억 5,342만 원. 여기에 퇴직금을 합치면 정확히 3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 제가 겪어온 고통의 흔적들이 숫자가 되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제 32년 인생의 피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였죠. 처음 비상금을 모으기로 결심했던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남편 정수 씨는 인쇄소 사업을 한답시고 제 결혼 예물까지 팔아먹고는 모자라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제 친정 부모님이 주신 비상금까지 손을 댔었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년부터는 흑자야.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응? 이번만 좀 어떻게 안 될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돈을 내주었지만 돌아온 건 흑자가 아니라 신우이 정의의 사치와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였습니다. 순자야, 정의가 이번에 옷가게를 크게 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좀 모자란다더구나. 너 직장 다니면서 보너스 받은 거 있지? 그거 좀 내놔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번 돈은 당연히 공공재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제 카드로 호텔 뷔페를 다니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남편에게 따진 적도 있었어요.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 정희 아가씨 가게 망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그걸 왜 우리가 다 갚아줘야 해? 우리의 학원비도 빠듯하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다. 당신은 대기업 부장이라 돈도 많이 벌면서 하나뿐인 내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게 아까워?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계산적이라니요.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남의 돈 1원 한 장 틀리는 건 용납 못했던 제가 정작 제 인생의 가계부는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를 지킬 건 오직 내 손으로 모은 돈뿐이다. 그때부터 제 지독한 비상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칠 생활비 외에 10만 원, 20만 원씩 따로 떼어 비밀 계좌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수당이 나오면 반으로 쪼개고 명절 상여금이 나오면 입을 싹 씻었습니다. 동료들이 예쁜 옷을 사고 해외여행을 갈 때 저는 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티셔츠를 5년 넘게 입었습니다. 구두 굽이 달아 소리가 나도 구두 수선방에서 10,000원을 주고 덧대어 신었죠. 시누이 정희가 제 낡은 구두를 보고 비웃던 날을 기억합니다. 언니 명색이 대기업 부장인데 구두꼴이 그게 뭐야? 창피하게. 나처럼 좀 세련되게 꾸미고 다녀봐. 오빠가 언니 보고 정 떨어지겠다. 그때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나중에 누가 웃나 보자. 통장 속에 1억 5천만 원은 그렇게 모인 돈입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로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받을 때도 저는 겉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는 척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출금을 갚을 돈을 미리 따로 빼돌려 놓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항상 돈은 좀 벌지만 늘 빚에 허덕이는 불쌍한 격리 아줌마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시어머니가 제게 던진 넌 이제 쓸모없다는 말. 그 말은 사실 저에게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해방 선고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퇴직금마저 생활비와 빚잔치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늙고 지친 몸뚱이 하나뿐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새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겠죠.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종이의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쓸모없다고요? 좋아요, 어머니. 진짜 쓸모없다는 게 뭔지, 돈줄이 끊긴 집구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켜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25년은 이제 미련 없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 제 시선이 멈춘 곳은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였습니다. 3억? 이 돈이면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살 수 있겠지. 남편은 지금쯤 시어머니와 함께 새며느리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제가 재산 분할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본인의 인쇄소가 이미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시댁 아파트가 시누이 정희의 사업 자금 담보로 잡혀 곧 경매가 넘어갈 위기라는 것을요. 격리부장인 제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막아주고 있었기에 유지되었던 그들의 가짜 평화가 이제 제가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산산조각 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건 늙은 아내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구원줄이었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제주도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25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2년간 제가 믿어온 유일한 진실인 이 3억 원이 이제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강순자,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러 가자.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평온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침 식사도 걱정하지 않고 누구의 잠꼬대 소리도 듣지 않은 채 맞이한 아침이었죠. 평소라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에 가져갈 밑반찬을 만들고 6시엔 남편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7시엔 지옥 같은 출근길에 올랐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느긋하게 샤워를 하고 호텔 조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제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25년의 긴 악연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제 받은 이혼 서류를 챙겨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 사람은 이미 거실에 모여 앉아 있더군요. 마치 제가 언제 오나 감시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말순 씨가 대뜸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너 어제 나가서 어디서 자고 온 거냐? 퇴직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진 모양인데 이혼 서류 가져왔으면 얼른 내놔라. 마음 변하기 전에 도장 찍어야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 손길은 무척이나 담담했습니다. 숫자를 만지는 격리부장으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손해보는 결산일수록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확정짓는 결산이었습니다. 서류를 본 남편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당신 나 없으면 어디 가서 뭐하고 살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엄마 마음이 좀 풀리실지도 몰라. 그 찌질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쫓겨나는 마당에 잘못했다고 빌라니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정수, 너는 가만히 있어. 인연이 지금 재산 분할해달라고 버티려고 저러는 거 안 보이냐? 야, 강순자, 똑똑히 들어라.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고 인쇄소도 우리 아들 거야. 네가 30년 넘게 일했다고 해도 그건 내 생활비로 다 쓴 거 아니냐? 어디 염치 없이 남의 집 재산에 손을 대려고 들어.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정희도 눈을 부라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 오빠가 언니기 살려준다고 사장 소리 듣게 해준 덕에 언니도 대기업 부장까지 간 거야. 언니가 번 돈은 언니가 다 쓰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오빠 재산 반 쪼개달라고 하면 그건 도둑년 신보지.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격리부장으로서 지난 20년 넘게 이 집안의 가계부와 인쇄소의 장부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의 빈칸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그들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산 분할 안 합니다. 깔끔하게 몸만 나갈게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그들은 제가 최소 몇 천만 원은 요구할 줄 알고 잔뜩 도끼 서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여기 서약서라도 하나 써라.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적어주었습니다. 위 본인은
박정수와의 이혼에 있어 어떠한 재산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음을 서약함. 이 문장을 쓰는 제 마음속엔 비릿한 비웃음이 감돌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제가 왜 재산 분할을 안 하는지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32년간 숫자를 만져온 제 눈에 박정수 씨의 자산 상태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인쇄소는 이미 3년 전부터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채까지 기웃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댁 아파트? 시누이 정희가 2년 전 옷가게 확장한다며 어머니를 꼬드겨 잡은 담보대출이 집값의 70%를 넘었습니다. 제가 매달 제 월급에서 야금야금 그 이자를 메워주고 있었기에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집과 인쇄소는 겉만 번지르르한 빚더미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덤벼봤자 제가 가져올 건 빚 절반과 소송 비용뿐이었죠. 하지만 제 퇴직금 1억 5천과 비상금 1억 5천은 철저히 제 단독명의 계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해도 제가 입을 다물고 그들이 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이건 온전히 제 돈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으세요. 당신도.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순자가 나를 아직 사랑해서 그냥 물러나 주는구나라는 착각이라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장이 다 찍히자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듯 챙기며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순자 너도 마지막엔 사람답게 구는구나. 정희야, 얼른 가서 굴비 박스 가져와라. 저기 현관에 있는 거 저거 들려보내자. 이혼 선물이다. 시누이가 어제 제가 사온 비싼 굴비 세트를 들고 와 제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서 쪄먹든 팔아먹든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이제 좋은 거 먹고 살 테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저는 그 굴비 상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의 헌신이 굴비 한 상자로 돌아온 셈이네요. 저는 상자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어머니나 정이 너 많이 드세요. 앞으로 그런 비싼 거 사드실 일 별로 없을 텐데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시고요. 뭐, 전현이 끝까지 재수 없는 소리를 하네. 시어머니의 욕설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허겁지겁 따라 나왔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잠깐만. 저는 차갑게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남편은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25년인데 당신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갈 거야? 나중에라도 형편 어려워지면 연락해. 내가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으니까. 그 가당치도 않은 동정심에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막아서 쩔쩔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저 무지함이라니.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박정수 씨. 착각하지 마. 내가 재산 분할 안 하고 나가는 건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당신들이 가진 게 빚밖에 없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당신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뭔데? 지난 25년 동안 시어머니랑 정희가 나 괴롭힐 때 당신이 딱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으면 나 오늘 도장 안 찍었어.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서서 나를 짓밟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조금씩 죽어갔어. 오늘 당신은 그냥 빈 껍데기에 도장을 찍은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남편의 멍청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법원을 거쳐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뒤 저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혼 확인서와 함께 3억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더군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25년 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박정수의 아내가 되었던 강순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제 앞에는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가 기다리는 제주도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제가 준 서류를 보며 새며느리를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겠죠? 인쇄소 장부가 어떻게 꼬여 있는지, 집 담보이자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순자, 58세.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서울의 매연과는 차원이 다른 시원하고 비릿한 바다 내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2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서울 하늘 어디쯤에 다 털어버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32년간 숫자를 다루며 길러온 날카로운 감각과 제 인생을 건 3억 원이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돌담과 낮은 지붕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강순자로 사는 거야.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님은 인상이 좋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강 사장님 맞으시죠? 전화로 목소리 들었을 때보다 훨씬 젊고 고우시네. 제주도엔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이제 좀 편하게 쉬면서 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요새는 사장님처럼 혼자 내려와서 소소하게 펜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매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원래는 훨씬 비싼데 주인분이 사정이 급해서 급매로 내놓은 곳이에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중산간 마을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하얀색 벽면, 그리고 3개의 작은 객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담한 건물이었죠. 마당에는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방은 딱 3개라 혼자 관리하시기 딱 좋고 뒤쪽엔 사장님 쓰실 살림집도 따로 붙어 있어요. 가격은 2억 4천에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깎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밟는 느낌, 창문을 열 때 나는 삐걱 소리, 그리고 방 안의 감도는 햇살의 온도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수만 장의 서류를 검토하던 습관이 어디 가지 않더군요. 수압은 괜찮은지, 곰팡이가 핀 곳은 없는지, 지붕에 보수할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김 사장님, 건물은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만지던 사람이라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서요. 등기부등본이랑 토지대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리비 견적까지 뽑아서 다시 이야기하죠. 2억 4천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2천만 원 더 빼주시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웃더군요. 어머나, 강 사장님 보통 분이 아니시네. 알겠어요. 주인분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그분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 가능할 거예요. 결국 저는 2억 2천만 원의 그 펜션을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이름 강순자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 권리증을 건네봤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제 이름으로 된 것이라곤 시장 바구니 하나 없었는데 이제 이 땅과 이 건물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것이죠. 남은 돈 8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이자 펜션 수리비 그리고 당분간의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펜션 이름을 파도소리라고 지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고함 소리에 시달리며 살았으니 이제는 파도 소리만 들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죠.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옷 몇 가지와 책, 그리고 제 손때 묻은 격리 장부 몇 권이 전부였으니까요. 펜션에 입주한 첫날 밤, 저는 텅 빈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서울이었다면 지금쯤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주방으로 달려가 과일을 깎고 있거나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의 옷을 받아내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이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없어서 불편하긴 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채워주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쇄소가 적자일 때마다 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메워주고 시누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제 비상금을 털어 해결해주면서도 저는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둥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낡았으니 뽑아버려야 할 폐목재 정도로 취급했죠. 밤바람이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해방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일부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낡은 벽지에 페인트 칠도 해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깨끗한 침구도 골라야 하죠. 마당에 잡초를 뽑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지겠지만 그건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한 노동이 될 것입니다. 강순자, 58세.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해서 이 평온함이 꿈일까봐 두려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한숨소리도 없는 오로지 저만의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육체적으로는 고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낡은 난간에 페인트 칠을 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치유의 과정이었죠. 서울에서의 저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늘 안색을 살피는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저는 오로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정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연락을 한 것이었죠. 순자야, 세상에.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빠져나올 생각을 했니? 근데 너 알고는 있어? 내 전남편 말이야. 벌써 새 여자 데려왔더라. 정순 언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죠. 어머니가 저 내쫓으실 때부터 이미 점 찍어둔 여자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시댁의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 말도 마. 동네방네 소문이 아주 자자해. 이름이 이수진이라던가 35이라는데 아주 연예인 뺨치게 예쁘더라고. 어제는 글쎄 새빨간 외제차를 끌고 시댁 앞에 나타났는데 시어머니 김말순 시입이 귀에 걸렸더라니까. 무슨 강남 건물을 몇 채나 가진 재력가 집안 딸이라나 뭐라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남 건물주 딸이 무엇이 아쉬워서 적자투성이 인쇄소 사장에 까다로운 시어머니 그리고 짐스러운 시누이까지 딸린 60살 먹은 이혼남에게 시집을 오겠습니까? 하지만 제 시어머니였던 그분이라면 그 화려한 겉모습에 눈이 멀어 앞뒤재지 않고 달려드셨을 게 뻔했습니다. 정순 언니의 전언을 통해 서울시댁의 풍경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나, 수진아, 네가 정말 우리 정수 짝이 맞느냐? 어쩜 이렇게 태가 고울까? 우리 집안에 이제야 제대로 된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시어머니는 수진이라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감탄을 내뱉으셨을 겁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수진은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겠죠. 어머니, 말씀 낮추세요. 정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어머니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저도 오빠 마음 닮아서 어머니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달콤한 말에 남편은 어깨가 으쓱해졌을 겁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살림을 도맡았던 저를 늙고 쓸모없는 여자로 치부해버린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대접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수진아, 고마워. 내가 당신 만나려고 지난 세월 그 고생을 했나 봐. 우리 엄마도 당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우리가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남편의 그 비굴하고도 들뜬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 정희는 또 어땠을까요? 아마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수진의 가방과 옷을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우와, 옳게. 그 가방 이번에 나온 신상 아니야?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역시 집안이 좋으니까 다르네. 우리 오빠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갔다. 근데 옳게 나 이번에 가게 확장하느라 조금 보태야 할 게 있는데. 나중에 옳게가 좀 도와줄 거지? 정희의 뻔뻔한 요구에도 수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겠죠. 그럼요, 형님.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희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정순 언니는 통화 내내 혀를 내둘렀습니다. 순자야, 내 시어머니 정말 가관이더라. 어제는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우리 며느리는 강남 건물주 딸이라 급이 다르다. 전 며느리는 경리나 하던 궁상맞은 여자였는데 이제야 내 팔자가 핀다라면서 내 욕을 아주 한 바가지로 하더라고. 내가 듣다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오만함과 무지가 결국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 식구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겉보기에 화려하면 일단 덥석 물고 보는 거. 근데 언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강남 건물주 딸이 미쳤다고 그 집구석에 들어가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전화를 끊고 마당 끝에 서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늘 저를 천한 격리라며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매달 건네는 생활비는 당연한 권리라 여겼고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식구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며 갈취하셨죠.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온 수진이라는 여자가 과연 시어머니의 기대대로 금고 역할을 해줄까요? 아니요. 제가 본 세상의 숫자는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욕심 많은 사람을 먼저 찾아내기 마련이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정의가 품고 있는 그 거대한 탐욕이 수진이라는 미끼를 덥석 문 셈입니다. 당신들 지금은 그 달콤한 사탕이 천국처럼 느껴지겠지.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울시댁의 거실은 지금쯤 웃음소리와 찬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수진이 가져온 가짜 명품 선물들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발밑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매달 막아주던 대출이자 독촉 전화가 곧 시작될 것이고 인쇄소의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빚 독촉이 시작되었을 때 과연 그 강남 건물주 딸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그들의 등에 칼을 꽂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장부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라는 결산서는 이제 오롯이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강순자, 잊어버려. 넌 여기서 내 귤나무나 잘 키우면 돼.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다시 페인트 붓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은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빠져나온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었죠. 제주도의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홍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 걱정할 시간에 제 인생의 숫자를 하나라도 더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그저 낭만적이기만 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펜션 파도 소리의 문을 연 첫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격리부장으로 앉아 숫자만 두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내 몸을 써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뼈가 휘는 일인지를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에도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눅눅한 제주 습기에 이불이 상할까봐 매일같이 옥상에 올라가 무거운 이불을 널고 말렸습니다. 무릎 관절은 비명이 나왔고 숫자를 넘기던 부드러운 손가락은 어느새 군살이 박여 거칠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순자야, 너 정말 잘한 거 맞니? 텅 빈 마당에 앉아 잡초를 뽑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 줄어만 갔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등록은 해두었지만 신규 펜션에 리뷰도 없는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가 마치 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서울에서 수모를 당해도 참고 살 걸 그랬나? 거긴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왔는데. 하지만 그런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서울시댁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들을 위해 바쳤던 제 노동의 가치를 늙고 쓸모없음으로 결론지었던 그들의 차가운 표정 말입니다. 아니야. 강순자, 정신 차려. 그때보다 몸은 힘들어도 지금은 마음이 편하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내 마당 잡초 뽑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맞습니다. 명절만 되면 20인분의 음식을 혼자 다 차려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전을 부치며 기름 냄새에 구역질이 나도 시어머니는 순자야. 정의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은 좀 더 크게 부쳐라라며 지시만 하셨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여보, 나 배고파.
밥 언제 돼? 라며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굽은 허리가 다시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은 오롯이 저를 위한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젊은 부부 한 쌍이 저희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첫 손님이었죠. 사장님, 저기 혹시 오늘 빈 방 있나요? 근처에 왔다가 풍경이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거든요. 여성분의 수줍은 물음에 저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요. 마침 제일 전망 좋은 방이 비어 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침구와 깨끗하게 닦아둔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짐을 풀고 잠시 쉬는 동안 마당의 귤나무에서 딴 귤로 정성껏 담근 귤청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어 향긋한 귤차 2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귤차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 호의에 손님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사장님,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손님들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귤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체크아웃을 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정말 힐링하고 가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잠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저희 블로그에 후기 정성껏 올려도 되죠? 그럼요. 제가 더 고맙죠. 조심히 가세요. 그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파도 소리 펜션이죠?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는데 다음 주말에 방 있나요? 사장님, 귤차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예약하려고요. 32년 격리 인생에서 배운 숫자의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예약을 관리하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손님이 늘어날수록 일은 더 많아졌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이제 내 노력의 결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업한 지 6개월째 드디어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본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달 저는 한 달 결산서를 작성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에서 세금이랑 관리비 다 빼고 순수익이 400만 원? 서울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값진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갈취당하지도 않는 오로지 제 이름 강순자로 벌어들인 순수한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집 근처 화원에 들러 귤나무 묘목 한 그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당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나무는 내 성공의 상징이다. 여기서 깊게 뿌리 내리고 예쁜 열매 맺으며 살아보자. 나무를 심고 흙을 덮어주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박정수 씨, 당신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나요? 내가 번 돈으로 굴비 사 먹고 새며느리랑 웃고 있나요? 아니면 슬슬 바닥이 드러나는 통장을 보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나요? 저는 허리를 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25년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푸른 바다와 내 손으로 일궈낸 이 작은 펜션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를 찾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400만 원의 수익금이 찍힌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시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내 영혼의 파도 소리가 가슴속에서 시원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여전히 맑고 평온했지만 멀리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먹구름보다 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떠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 저는 다시 한번 정순 언니로부터 서울 시댁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묵묵히 막아왔던 댐에 균열이 생기더니 결국 둑이 터져버린 것이죠. 가장 먼저 터진 것은 남편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수진이라는 여자는 제가 알뜰살뜰 모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씀씀이를 자랑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이 목걸이 사줘. 이거 한정판이라 지금 아니면 못 구한단 말이야. 박정수 씨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수진의 앙탈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카드 한도를 확인했겠죠. 수진아, 지난달에도 명품 가방 사지 않았어? 인쇄소 거래처 결제 대금도 밀려 있는데 이번엔 좀 참으면 안 될까? 그러면 수진은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 박정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여보, 실망이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알잖아. 나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사람 아니야. 오빠가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그리고 우리 아빠가 곧 강남 건물 증여해주기로 했잖아.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해줘? 그 강남 건물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남편은 결국 다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본인의 인쇄소가 사채 이자도 감당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그는 수진이라는 환상에 매달려 파멸로 직전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 정이었죠. 제가 있을 때는 제 월급과 퇴직금 예정액을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받아 옷가게를 유지하더니 제가 사라지자 제멋대로 시댁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가게를 확장한 겁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동대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이너랑 계약했어. 이 2억만 투자하면 우리 집안 평생 먹고 살 돈 한 번에 번다니까? 시어머니 김말순 씨는 딸의 호언장담에 속아 집문서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경험도 감각도 없는 정의의 가게는 오픈 석 달 만에 폐업 위기에 몰렸고 2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시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시댁 거실로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정혜 씨 있죠? 이 집 담보대출 이자가 벌써 석 달째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정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집이 넘어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도 몰라. 장사가 그렇게 안 될 줄 내가 알았겠어? 오빠가 좀 어떻게 해봐. 정희는 울며 불며 남편 정수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 역시 이미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나라고 무슨 수가 있는 줄 알아? 나도 지금 사채업자들이 인쇄소까지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난리야. 수진이 그 여자는 돈 해오겠다고 친정 간다더니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의 절규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우리가 어떻게 일궈온 집인데. 순자야 어디 있니? 위기의 순간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외친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쓸모없다며 내쫓았던 저 강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모든 뒤처리와 빚잔치를 묵묵히 해결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정순 언니의 말에 따르면 시댁 근처에는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동리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오고 정희는 애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으며 남편은 술로 밤을 지새우며 제 욕만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자야, 그 집 식구들 정말 꼴이 말이 아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뭔 줄 아니? 그렇게 망해가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네가 돈 숨겨놓고 나갔을 거라고, 네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우리 망하게 놔둔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펜션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모은 3억 원이 있었다면 그들의 빚을 또 한 번 갚아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들은 다시 저를 종처럼 부리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겠죠. 제가 그어놓은 선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떨며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쓸모없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는 당신들의 빚을 갚아주는 기계로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쓸모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귤나무에 물을 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시댁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새며느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맛볼 절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할 테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지른 업보의 열매를 기꺼이 그들이 다 먹게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동안 바쳤던 청춘에 대한 마지막 예의니까요. 서울시댁에 불어닥친 먹구름이 마침내 천둥번개로 변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평화롭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귤나무를 돌보는 동안 서울의 그 집구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이번 소식은 정순 언니가 아니라 인쇄소 근처에서 식당을 하던 제 지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강남 건물주 딸 이수진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 박정수 씨가 제2금융권에서 날아온 대출 실행 완료 문자를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적도 없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본인 명의로 대출되었다는 통보였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인쇄소 근처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돈은 입금되자마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집으로 달려간 정수 씨를 맞이한 건 텅 빈 화장대와 수진이 입고 왔던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거실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너 어디 있어? 남편의 절규에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 김말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수야, 왜 그러니? 수진이는 아까 친정집 건물 증여 서류 마무리하러 간다면서 나갔는데 조만간 큰돈 들어올 테니 걱정 말라더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8천만 원 대출이 나갔단 말이야. 수진이 이 여자가 내 인감이랑 서류 다 챙겨서 도망간 것 같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진이 자랑하던 강남의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늘 우리 아빠 건물이야라며 사진을 보여줬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들은 대답은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진요? 아, 그 여자. 여기서 월세 살던 여자인데 벌써 석 달치 월세 밀리고 도망갔어요. 건물주 딸이요? 참나, 우리 건물주님은 아들만 둘인데요. 그 여자 이름도 가짜일걸요? 여기저기서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건물 관리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남편은 수진의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수진도 아니었고 이미 같은 수법으로 2번이나 결혼 사기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경찰관의 말은 비수처럼 정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여자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렌트한 외제차랑 짝퉁 명품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산 뒤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받아내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죠. 이번에도 아주 제대로 걸리셨네요. 남편은 경찰서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본인이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를 얻었다고 기고만장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날갯짓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를 기다리는 건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신우이 정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수진 올케가 돈 가져온대? 나 지금 당장 1,000만 원 안 막으면 가게 집기 다 압류당한단 말이야. 남편은 정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케는 무슨 얼어 죽을 올케야. 그년 사기꾼이었어. 내 명의로 8,000만 원 대출받아서 튀었다고. 너 때문에 집 담보 잡힌 것도 모자라 나까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단 말이야. 두 남매의 고함 소리에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강남 건물주 딸이라더니 내 손주들 앞길 탄탄대로 열어줄 복덩이라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시어머니는 본인이 며느리 순자를 내쫓으며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넌 이제 쓸모없다. 젊은 여자한테 양보해라. 그 젊고 예쁜 여자가 결국 이 집안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시댁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빌린 2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은 결국 경매 공고가 붙었고 남편의 인쇄소 역시 사채업자들에게 점거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며느리인 저를 착취하며 누려왔던 그 안락한 거실은 이제 빚쟁이들의 욕설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가만히 제주도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제 퇴직금 1억 5천과 비상금 1억 5천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바쳤을 겁니다. 수진이라는 사기꾼이 나타나기도 전에 정의의 빚을 갚아주고 남편의 인쇄소를 살리느라 제 평생의 피땀을 다 쏟아부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며 고마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네요.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오로지 쓸모와 돈으로만 판단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사온 가방들이 모두 짝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들을 마당에 내팽개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짝퉁 가방처럼 그들이 꿈꿨던 화려한 새 출발 역시 가짜였던 것이죠. 제가 25년 동안 닦아온 헌신은 진짜였지만 그들은 그 진짜를 버리고 가짜 화려함을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밤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한다고 합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당신만한 여자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 눈물 역시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당장 닥친 고통을 해결해줄 호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만약
제가 지금 나타나 돈을 내놓는다면 그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치맛바람 속으로 숨어버리겠죠. 저는 이제 그들의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당한 것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모두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이곳 제주도에서 제가 직접 심은 귤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며 제 삶의 무게를 지탱할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매출 15만 원.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누구도 짝퉁이라 말할 수 없다. 서울시댁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격리 아줌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블랙홀이었는지 그들은 폐허가 된 집 거실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절망의 소식을 바다 너머의 이야기로만 간직하며 내일 아침 손님들에게 내어줄 향긋한 귤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과의 인연은 숫자 0이 되어 제 장부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계절은 3번을 돌아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되었습니다. 펜션 파도 소리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주말이면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리뷰가 달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숫자를 다루던 제 꼼꼼함은 펜션 장부 관리뿐만 아니라 객실의 먼지한 톨 허용하지 않는 청결함으로 이어졌고 손님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400만 원 이상의 순수익.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오롯이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난생 처음 저만을 위한 예쁜 원피스도 사고 가끔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비싼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며 사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의 귤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 시어머니.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액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기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습니다.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시어머니 김말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나다. 내 시어미다. 아이고, 순자야. 너 살아있었구나. 어쩜 이렇게 연락 한 통이 없니? 그 뻔뻔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저를 늙고 쓸모없는 여자라며 길거리로 내몰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불쌍한 척을 하며 제 이름을 불러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기를 바라셨던 것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왜 전화를 하셨어요? 저 이혼한 지 1년 됐습니다. 남남이라는 소리예요. 아이고, 순자야.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사기꾼 년한테 홀려서 눈이 멀었었나 봐. 내가 잘못했다, 순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네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내가 미쳤었지. 제발 한 번만 받아오. 키워주긴 누가 누구를 키워요. 제가 어머니 수술비 대고 생활비 대고 당신들 빚 갚아주느라 제 청춘 다 바친 거 잊으셨어요? 할 말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잠깐만. 순자야. 제발 끊지 마라. 지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정수 저놈은 인쇄소 사채 빚 때문에 쫓겨다니고 정희는 애들 데리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순자야, 너 퇴직금 있지? 그거 조금만.
아니, 딱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걸어오는 그들의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순자야, 나야. 정수야. 남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인쇄소 사장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니 박정수 씨. 무슨 일이에요? 순자야. 나 정말 죽고 싶어. 그 사기꾼년한테 당해서 인쇄소도 날리고 이제는 신용불량자야. 나 지금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며 버티고 있는데 이자 감당이 안 돼. 우리 25년 살았잖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 발가락이라도 할그라면 할글게. 제발 3천만 원만. 아니 1천만 원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나 정말 장기라도 팔아야 할 판이야. 저는 가만히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25년 살면서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모욕당할 때, 정희가 내 지갑에서 돈 빼갈 때, 당신 뭐 했어? 당신은 그냥 방관자였고 공범이었어. 이제 와서 25년을 들먹이지 마. 나한테 그 세월은 지옥이었으니까. 순자야.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이었잖아. 당신 정 많잖아. 제발.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정이 아니라 상처뿐이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시누이 정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옳게 나 정희야. 나 정말 죽으려고 약 먹으려다가 애들 생각해서 참았어. 애들이 지금 일주일째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어. 옳게 돈 많잖아. 퇴직금이랑 비상금 숨겨둔 거 다 알아. 그거 좀만 나눠주면 안 돼?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나중에 오빠랑 다시 합치면 우리가 다 갚을게. 제발 애들 봐서라도 1,000만 원만 보내줘. 계좌번호 보낼게. 문자를 읽는 내내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라니요. 정희 아가씨가 제 카드를 들고 가서 명품 옷을 사고 제 비상금을 훔쳐가듯 빌려가서 유흥비로 탕진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본인 아이들. 학원비를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챙겨갈 때 저는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제 조카였지만 지금 저에게 그들은 그저 남일 뿐입니다. 저는 문자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30통이 넘는 전화와 수십 건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남긴 음성 메시지가 사서함에 가득 찼습니다. 순자야, 제발, 나 길바닥에서 얼어 죽기 싫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식모살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음성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삭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 있었다면 이들의 통곡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그 빚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파란 바다가 있고 제 귀에는 빚쟁이들의 고함 대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25년 동안 제가 그들에게 쏟아부은 돈과 감정은 이미 마이너스를 넘어 파산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이 내미는 가족이라는 빈 수표에 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채워 넣을 이유는 단 1원어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전원을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당신, 그리고 정희야. 당신들이 내뱉었던 쓸모없다는 말, 이제 당신들에게 돌려줄게.
나한테 당신들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야.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해변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지난 세월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주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구원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저 강순자 한 사람의 인생만을 책임지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펜션 마당에 심은 귤나무에 걸음을 주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보다 내 마당의 나무 한 그루를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화면에 시댁이 뜰 때마다 저는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제가 25년 동안 참아온 서름에 대한 가장 정중하고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제주도에 내려와 작은 펜션의 주인이 된 지 어느덧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장이 조여드는 불안함이나 누군가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한다는 강박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창문을 여니 코끝을 간지럽히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싱그러운 풀냄새가 방 안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심었던 어린 귤나무가 어느덧 제 허리춤을 훌쩍 넘겨 자랐더군요. 가지 끝에는 수줍게 맺힌 조그만 초록빛 열매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장하다. 너도 이 거친 바닷바람 견디느라 고생 많았지? 나무를 어루만지며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시어머니. 어제도 그저께도 한 달 내내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서울의 그 집은 경매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것이고 남편 박정수 씨는 빚쟁이들을 피해 어두운 골목을 전전하고 있겠지요. 저는 이번엔 거절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시댁이라는 거대한 오답 노트가 완전히 소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테라스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나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아침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귤청에 따뜻한 물을 부어 찻잔을 들었습니다. 노란 귤 조각들이 찻잔 안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서울에서의 아침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도 들리기 전에 눈을 떠야 했던 날들. 비몽사몽 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춘 국을 끓이고 반찬을 통해 담아 나르던 시간들. 출근해서는 수만 개의 숫자와 씨름하고 퇴근하면 다시 시누이의 가게로 시어머니의 병실로 불려다녔던 25년. 그때의 저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찍어내고 밥을 차리는 기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작 제 입으로 들어가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항상 서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역에서 김밥을 씹으며 숫자를 외우던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순자야, 국이 짜다, 옳게, 돈 좀 빌려줘. 여보, 나 인쇄소 대출 좀 알아봐줘. 그런 무거운 말들이 제 귀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 파도 소리는 1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이곳에 늘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의 소음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 정말 좋다. 저도 모르게 깊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결산서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베풀기만 하던 가짜 인생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진짜 인생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마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독한 년, 돈 싸들고 도망간 이기적인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독함은 제가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른 최소한의 방어막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이기심은 제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귤청차를 마지막 한 모금까지 정성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기지개를 켰습니다. 58,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지금이 가장 찬란한 청춘입니다. 앞으로 제 펜션 파도 소리에는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겠지요. 저는 그들에게 정성 어린 귤차를 대접하고 깨끗한 잠자리를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 테라스에 앉아 제가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강순자. 제 이름 세 글자가 이토록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 그리고 제가 직접 읽어나갈 찬란한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25년의 헌신을 쓸모없음으로 치부했던 시댁 식구들로부터 멋지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순자 씨의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자 씨였다면 1년 만에 걸려온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 절박한 전화를 단 한 번이라도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순자 씨처럼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